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주로 이게 CISO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해서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AI 위협, AI 보안 관련한 여러 가지 위협 동향이나 이런 기술적인 얘기는 저보다 우리 CISO 분들이 워낙 많이 알고 계셔서 사실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국가 AI 전략위원회에서 인공지능 행동 계획을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약 3대 과제가 보안 정책 과제예요.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사실 앞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들은 어쩌면 간단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뒤에 정책 과제에 대한 소개인데요. 제가 뭐 이런 목차를 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AI 시대의 보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보안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 이런 인식하에서 어떤 AI 보안과 관련한 정책들을 이제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5년 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겪었던 엄청난 어떤 침해 사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해킹 참사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개인정보 유출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던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런 걸 들여다보면은 AI 시대의 새로운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싶지만 사실상 그걸로 전환하기 앞서서 뭐 그걸 때문에 이제 security by AI, 뭐 security for AI, 뭐 이런 AI는 어떤 공격의 무기도 되지만 어떤 방어의 무기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AI의 환경에 맞는 보안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사실 우리 보안 체계가 너무나 기초적인 어떤 체력이 허약하다.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허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걸 또 넘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또 한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환경에 맞는 새로운 어떤 보안 체계, 정책들도 만들어야 되지만 기존에 우리가 좀 오랫동안 방치했던 레거시 보안 이슈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보안 정책을 좀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요. 최근에 위협 동향은 뭐 잘 아시는 거 작년에 대한 어떤 그 경험에 대한 반성인데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사실 여기 몇 가지만 소개했습니다만 거의 한 몇 년에 일어날 해킹 사고가 1년 만에 뭐 거의 매달 이렇게 한 번씩 터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큰 일이 있었고 사실 뭐 대표적인 사건들이 이제 사례가 이걸로 이제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자세한 어떤 뭐 사례의 어떤 분석은 피하고요. 제가 빼고요. 뭐가 문제냐는 것을 좀 교훈을 좀 생각하면은 오랫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장기간 우리가 몰랐다는 거죠. 장기 잠복한 어떤 침투 상황을 너무 몰랐다는 것이고 기본적인 어떤 서명키, 토큰, 권한, 기본적인 통제가 좀 잘 안 돼 있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빨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또 알리고 소통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을 끌거나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어떤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냐. 그래서 국민들이 좀 많이 걱정했던 측면이 있고 이것이 이제 잘 챙기지 못하니까 다른 범죄, 다른 어떤 2차적인 피해까지 발생하는 이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됐던 한 해였던 것 같다. 이런 반성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지난 1년 동안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정부가 글로벌 AI 3강을 목적으로 해서 엄청난 많은 AI 관련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터지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한꺼번에 지켜봤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뭐가 문제냐 여러 가지 구조적 취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보안에 대한 투자를 너무 안 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CISO의 어떤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거나 좀 더 높은 위치로 이렇게 격상시켜주지 않고 책임만 묻는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보안 수칙들이 잘 안 지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AI 3강이 가능하지? AI로 대전환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최근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오픈 클로우를 비롯해서 에이전틱 AI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뭐 개발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일부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여건이 되는 분들은 에이전틱 AI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어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에이전틱 AI, 오픈 클로우 같은 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상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권한을 사람이 아닌 non-human identity한테 권한을 부여해서 얘들이 통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계정을 이용해서 드나들고 있는 이런 어떤 위험성이 뒤늦게 발견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확대될 거라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AI 3강이라는 꿈은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고민해 보니까 우리의 어떤 그 보안 정책 수립 방향을 AI 맞게 여러 가지 다 바꿔야 되지만 또 우리가 꼭 넘고 그러니까 극복해야 될 어떤 기존의 과제도 있어요. 그것도 포함해서 AI 정책 안에 포함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까지 가면은 AI 관련한 위협들은 더욱더 뭐 우리가 좀 직면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위협들이 예상이 되는 측면도 있겠죠. 네, 아까 오픈클로 얘기는 이런 얘기가 점점 이제 AI 모델의 안전성에만 집착했는데 점점 권한을 가진 자율적인 실행 주체로서의 어떤 비인간 에이전트죠. 그걸로 이제 권한이 가는데 거기서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얘기고요. 그런 것이 좀 본격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연구들, 그런 결과들이 좀 많이 최근에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말에 클로드 코드를 이용한 전 세계적인 공격 이게 가능하다는 그 연구 보고서가 엔트로픽에서 나온 리포트가 이제 그런 예가 되겠고요. 네, 오픈 클로드는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많이 쓰고 있고 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전과 보안이 잘 내재화 안 된 상태에서 자율적인 어떤 실행 주체의 어떤 그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권한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확산되는 데에서 대한 우려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국정원도 우리도 이제 좀 조심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 권고가 있었고요. 중국 정부는 처음에는 이걸 권장하다가 최근에는 아예 금지령을 내리는 일도 있었죠. 근데 그래도 한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개발자들의 업무 역할을 대신하는 정도로 그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것이 확산되고 있어서 사실 이 모습이 앞으로 AI 보안이 얼마나 중요해지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AI 전쟁은 뭐 사실 이것도 관련해서 이제 정책 과제가 뒤에 있습니다. AI가 군사 무기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국제 규범을 둘러싼 가치 충돌, 논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AI 보안 정책, AI 안보 정책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정책 과제를 반영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이따가 조금 정책 과제의 배경이 되는 측면에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AI 모델 개발에 세계적 성능을 가진 그런 경쟁력을 가진 AI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모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점점 클라우드 밑에 이제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AI 풀스택 기반의 보안 체계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아마 이런 관점에서 아마 과기정통부 IITP에서는 이제 AI 사이버돔 이런 어떤 정책 과제를 좀 새롭게 좀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점점 이제 AI가 모델에 대한 공격에서 AI 인프라에 대한 공격, 인프라 보안의 중요성, 공급망의 중요성으로 이게 점점 또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I 세이프티 따로, AI 시큐리티 따로 얘기했고 사실 또 우리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들이 또 이제 국정원은 또
외국발 이제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 때문에 또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얘기하고서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세이프티와 시큐리티, 내셔널 시큐리티를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게 통합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뭐 그런 어떤 문제 의식이 자연히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교훈과 특징들을 열거했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AI 보안을 둘러싼 정책은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마 가장 큰 흐름은 처음에는 차별 방지, 할루시네이션 문제, 그다음에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전에 초점을 뒀다가 최근에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AI를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어떤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면서 AI 시큐리티, AI 이쪽으로 좀 가치 중심이 이렇게 좀 옮아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 여러 나라들도 AI 세이프티만 얘기하다가 점점 AI 시큐리티로 좀 이렇게 좀 강조 정책의 어떤 주안점을 좀 바꾸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아마 영국이 먼저 시작했고 미국은 최근에 이제 AI 액션 플랜을 통해서 그런 어떤 문제 의식을 굉장히 도드라지게 제시하고 있죠. 여기는 이런 내용은 자세히 그것을 뒷받침하는 또 리스트에서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가 계속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기준들, 표준들을 좀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이유는 좀 더 AI 위험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죠. 시스테믹 리스크를 포함시켜 가지고 아마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 위험, 시큐리티 차원의 위험을 훨씬 더 넘어선 사회적인 어떤 뭐 인류학적인 어떤 그런 위험까지도 염두에 두고 규제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유럽 내에서도 이게 사실 이게 지나친 규제로 해서 좀 요즘에 또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 정책이나 이렇게 방향이 좀 성격이 좀 바뀌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있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AI for Security, Security for AI 가지고 여러 가지 R&D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게 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난 뭐 작년 올해 그 예산을 보니까 우리 보안 R&D 예산이 너무 턱없이 적다. 이런 현실을 다시 또 이렇게 짚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보안 투자를 기업들 안 한다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너무 또 안 하는 게 아니냐. 2020년 IITP 11개 사이버 R&D 분류체가 이렇게 많습니다.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총 1,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AI 3강을 하는데 뭐 100조, 150조 이게 나오는데 그 중에 1조, 2조라도 써야 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너무 턱없이 예산이 작아서 지금 조금 예산 편성의 타이밍이 좀 늦었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나 뭐 제가 속해 있는 AI 전략위원회에서는 예산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이것의 어떤 10배, 20배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아마 최근에 종합대책뿐만 아니라 저희 인공지능 행동계획 보안 정책 과제도 전체 R&D 예산의 3%까지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보안 쪽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2025년 작년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 AI 전략의 출범인데요.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 CIA로서 AI 수석실을 신설한 거, 그 다음에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출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완을 하면서 시행을 지난 1월 달에 1월 22일 날 기본법이 시행됐죠. 여기 대표적인 뭐 규제 사항들은 그냥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제가 한 작년 9월 달부터 한 몇 달 동안 준비한 대한민국 AI 행동 계획을 이제 최종안을 마련해서 발표했는데 이 중에 이제 총 과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3개 정도의 과제가 보안 정책 관련이에요. 그것 좀 소개하는 것을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보안 정책을 마련하는 기본 방향은 이제 경계 기반의 어떤 사후적인 대응 체계는 더 이상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 사람의 시간이 머신의 시간, AI 시간을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어. 속도를 쫓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좀 능동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자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안 체계를 보면 전부 다 문서 위주 체크리스트 해서 서류 제출 1년에 한 번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것이 이번에 작년에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좀 더 실전에 가까운 어떤 사이버 보건력의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좀 그리고 이제 상시적인 그런 어떤 대응 체계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런 방향에서 좀 얘기했고 뭐 여기 CIO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CEO의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CIO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좀 더 돈을 많이 쓰자 보안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시큐리티도 지금 현 정부가 AI를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큐리티도 소브레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에 맞는 맥락에 맞는 시큐리티 특화된 그런 LLM 등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까지 이런 방향에서 좀 정책들을 좀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1차, 2차 종합대책 작년에 여러 가지 해킹 사고에 대응 조치로서 나왔던 1차, 2차 종합 대책이 좀 일부 담겨 있고요. 저희도 이제 AI 행동 계획에도 이런 사항들을 좀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아마도 이 표는 아마 처음 공개될 건데요. AI 행동 계획 중에 보안과 관련된 건 3가지입니다. 9번 과제, 10번 과제, 11번 과제. 첫 번째 과제는 민간 공공의 AI 생태계, 보안 생태계를 어떻게 좀 활성화할 것인가 초점을 두고 아울러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어떤 자생력, 경쟁력을 좀 끌어올리자. 두 번째는 좀 초격차 기술, 그러니까 보안에도 초격차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둔 그런 과제 내용이고요. 11번 과제는 좀 외국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어떤 AI 안보 대응이 필요한데 그런 체계를 갖추기 이건 국정원이 주로 주도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민간 글로벌 3중 협력 체계를 갖추자.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EU 등 여러 가지 국가들과 함께 글로벌 협력하고 연대하는 AI 여러 가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 국제 규범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제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쪽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기서 대표적인 게 9번 과제 대표적인 게 ISMS, ISP 인증에 공격 표명 관리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거. 이번 종합 대책이 반영돼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 또 과기정통부가 이걸 하겠다고 발표했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주로 얘기할 CBD, VDP 이걸 제도화하는 문제. 화이트 해커를 활용해서 보안 취약점들을 발견하고 패치하고 공개하는 이런 제도를 우리도 이제 도입하자. 미국과 EU가 이미 의무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취약점을 좀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점이 악용되는 나쁜 해커들에 의해서 악용되는 이것들을 이렇게 제도의 틀 안으로 가져와서 관리하자라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사이버 보안 LLM을 개발하자. 그 다음 민간 주도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들을 이렇게 좀 만들자, 구축하자. 이건 미국이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도 AI 기반의 아이색 위협 정보 공유 분석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2026 올해 하반기까지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보안 기술 R&D에 대한 지원들 요게 이제 사실 여기 여러 가지 신기술이 있는데 R&D 3%까지 좀 확대하자는 얘기를 좀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오픈클로우 얘기했는데 에이전틱 AI하고 피지컬 AI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법무처가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도 여기는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뭐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산자부, 그 다음에 개인정보 침해를 다루고 있는 AI 프라이버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각각 대응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이제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아마도 AI 시대의 보안 체계는 좀 선제적이고 좀 예방적인
그런 어떤 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라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CBD VDP라는 것이죠. 사실 CBD VDP라는 말이 참 어려워서 이거 정책 브랜드를 좀 네이밍을 좀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 눈높이에는 너무 어려운 용어라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CIS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네, 이것을 뭐 하는 이유는 뭐 옛날에 레거시 사고 대응이 너무 한계가 심각해서였죠. 그리고 이제 AI 공격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그런 어떤 한계점. 그리고 지금까지 정보보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 중 하나가 일회성 규제, 정적인 점검에 그치는 그런 한계점들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취약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미국이 이미 민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시작했고 공공 의무화까지 가고 있고 유럽연합도 최근에 이제 사이버 보건요법 그다음에 NIS2라는 지침, 사이버 보안 지침이죠. 그걸 통해서 공공 민간의 차원에서 CBD VDP라는 프로그램을 법제화하고 있는 데서 좀 많이 착안했습니다. 우리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것을 사실 미국은 이 논의가 시작된 게 잘 알다시피 옛날 솔라윈즈 뭐 그런 사건들 전 세계 많은 피해 기업을 발생시켰던 그 사건들의 반성 때문에 나온 제도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한 6년 정도, 7년 정도 걸렸는데 우리 단 1년 만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그만큼 우리가 좀 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미 국방부에서 이제 이걸 도입을 했더니 굉장히 적은 버그 바운티 포상금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쇼피파이라는 데서도 이걸 시도해봤더니 상당한 액수의 그런 어떤 비용을 절감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등등의 연구 결과들이 좀 있어서 우리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만드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정책을 추진할까 합니다. 네,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너무 기존에 이제 신고 포상제가 버그 바운티 제도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이례적이고 이벤트 중심이었죠. 딱 한 번 하고 말고. 그다음에 이게 강제성이었기 때문에 뭐 처음에 좀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다가 점점 참여 기업 수가 좀 줄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CBD VDP는 360을 24시간 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탐지, 스캐닝을 할 수 있는 걸 허용하는 면책 규정을 두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이거 과징금 면제에 좀 해당될 수 있게 좀 세이프 하버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이트 해커, 정부, 민간 기업이 그다음에 공공기관까지 함께 참여해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책임 소지나 이런 것을 좀 해결해야 되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고 이 과제는 공공은 국가정보원이 주도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나 좀 큰 공공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민간 부분은 과기정통부 개보위 조달청이 함께 할 텐데 지금 벌써 통신사들 큰 기업들이 참여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쭉 꾸준히 논의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중요한 건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참여하셔야 되는데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면책을 할 것이냐라는데 그걸 두고 보니까 법을 바꿀 게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망법 48조 1항은 어떠한 형태로든 어떤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어떤 침투하는 거죠. 어떤 트래픽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것을 면책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개인정보보호법도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화이트 해커가 어떤 기업의 시스템을 들여다보다가 취약점을 발견했는데 이게 5년 전, 몇 년 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뭐냐면 개인정보법 위반, 즉 개인정보 처리자죠. 기업이죠. 정보 처리자의 안전성 의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불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걸 발견한 것 화이트 해커에 대한 면책뿐만 아니라 해당된 기업에 대해서도 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조치하려 노력했으면 과징금을 경감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근거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거고요. 또 VDP에 따른 어떤 보안 연구가 저작권 침해 사항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체부의 저작권 개정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다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모든 부처가 사실 협조가 수월하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 번 부처하고 협의를 끝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모든 부처가 다 참여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 그런 정책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범사업, 샌드박스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거고요. 공공기관, 여러 가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여러 가지 좀 이벤트 뭐 그런 것들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좀 더 확대해 나가면서 점차 법제화로 가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게 AI에 대한 거, AI에 대한 CBD, VDP를 확대하는 문제, 의료 AI, 그다음에 자율주행자 자동차에 대한 거, 뭐 등등 더 많죠 사실. 그것도 점점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좀 빠질 수 없는 게 이런 보안 유망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집중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세제 혜택,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발표한 사이버 보안 펀드 그리고 조성해서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문제, 뭐 등등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여기 뭐 사실 여기 잠깐 언급이 여기 같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AI 보안 솔루션을 구입할 돈도 없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키사가 운영하고 있던 세카스를 AI 기반으로 원격으로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방안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에 대한 뭐 그런 인센티브를 완전 세제 혜택 등등도 고민하고 있고요. 네,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좀 안전. 그다음에 이제 그 집범 과제는요. 우리도 이제 좀 뭔가 만들자라는 거예요. LLM 같은 거 만들고 알상 만들고 R&D 투자 좀 더 많이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사실 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고용량 AI 프라이버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과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요게 맞는 AI 보안 인재 양성 체계를 좀 제대로 만들자라는 거고 2020 올해 하반기에 이런 목표를 수립한 계획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과제는 국경 없는 넥스 차세대 AI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탐지할 것이냐라는데 여기서는 이제 딥페이크 허위 정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위협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AI 안보 플랫폼 만들자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국정원에서 주로 주도해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외국과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N2SF를 어떻게 이제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국정원이 이제 AI 시큐리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뭐 좀 원칙을 하나 더 추가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은 국가 안보, 그러니까 국정원의 AI 안보 활동은 국가 안보 수호를 우선으로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되고 민간 부분의 AI 보안 침해 사고를 이제 국정원이 들여다 보려고 할 때는 관계 부처 요청이 있을 때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넣고요. 공공 부분에서도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사안에 한다라는 것 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활동과 이런 것은 국회 보고라는 법정 절차를 따르자라는 AI 안보, 국정원의 AI 안보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칙을 명확히 한 점이 아마 지금까지 없었던 걸 거예요. 물론 국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어떤 원칙이고 정책 권고지만 그래도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담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여기 또 언급이 아까 이제 AI 군사화, AI 이중 용도에 대한 어떤 우려, 국제적 우려 때문에 나온 건데요. CBRN, 그러니까 이제 화학, 그 다음에 생물학,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 핵무기를 AI와 융합시켜서 만들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한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주장 갖고는 안 되거든요. 여러 나라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국제 규모로 만들어야 될 사안이라서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된다는 것도 포함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기술 유출에 대한 어떤 그런 체계를 지식재산처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민간 공공할 것 없이 어떤 AI 보안에 맞는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과 그 다음에 기술을 좀 관련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좀 고도화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어떤 뭐 다른 나라와 이제 안보와 협력하는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AI 보안 인프라 그다음에 어떤 생태계가 좀 더 튼튼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길 기대하는 하는 그런 정책 과제를 마련했는데 이런 것을 소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제 발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